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19-256-501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에 관한 법률 관계의 준거법 보험계약의 준거법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법률 관계는 그 법적 성질이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해당한다. 9. 국제사법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국제사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간의 법률 관계에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의하여 채권이 이전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률 관계는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사이의 법률 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이러한 구국제사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률 관계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법률 관계인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적용될 외국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적용될 외국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는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 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 3. 영국 해상보험법 Marine Insurance Act 1906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자 대위의 의미와 범위 및 여기서 보험자가 보험 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권리 또는 다른 구제수단을 대위한다는 것의 의미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가 소로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권리를 대위하는 방법 영국 해상보험법 Marine Insurance Act 1906 영국 해상보험법은 보험자 대위와 관련하여 제79조 제1항에서 보험자가 보험 목적의 전부에 대한 전손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화물의 경우에는 그 가분적 부분에 대한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보험 목적의 잔존물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이익을 승계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보험자는 손해를 야기한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 목적에 대한 그리고 보험 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전 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보험자가 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 목적 또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한도에서 보험자는 손해를 야기한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 목적에 대한 그리고 보험 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자 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 준 보험자가 보험 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이익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험 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권리 또는 다른 구제수단을 대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에 따르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79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권리 등을 대위할 수 있고 잔존물의 매각대금 등 피보험자가 회복한 이익을
대위할 수도 있다. 여기서 보험자가 보험 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권리 또는 다른 구제 수단을 대위한다는 것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의 권리 또는 다른 구제 수단을 실현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권리 등이 보험자에게 이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에 따르면 보험자가 소로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권리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권한을 부여받아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보험자로부터 그의 권리를 양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 영국 재산법 Law of Property Act 1925 영국 재산법상 채권적 권리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영국 형평법상 양도의 요건과 판단 기준 영국 재산법 Law of Property Act 1925 영국 재산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적 권리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금전 채권 또는 기타 채권적 권리 Any debt or other legal thing in action 채권적 권리의 양도가 있을 것 양도가 완전 absolute 양도가 완전할 것 양도인의 서명하에 서면으로 작성될 것 Writing under the hand of the assigner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이 서면으로 통지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영국의 형평법상 양도 Equitable assignment 양도의 경우 명확하게 특정된 채권적 권리를 철회할 수 없이 즉시 이전한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사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5. 갑 주식회사가 미국 소재 외국 회사로부터 발전기 등을 수입하면서 화물의 운송을 을 주식회사에 의뢰한 후 병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회사로 하고 협회 적하 약관 Institute Cargo Clauses A 협회 적하 약관 등을 보험 조건으로 하는 적하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정 주식회사가 을 회사의 미국 소재 파트너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국내로 운송하여 갑회사에 인도한 화물에 물리적 충격에 의한 손상이 있음이 확인되자 병회사가 갑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증서 Letter of Subrogation 대위증서를 교부받아 을 회사를 상대로 갑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병회사가 갑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갑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는지를 둘러싼 법률 관계는 적하 보험 계약에 관한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르는데 영국 해상보험법 Marine Insurance Act 1906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에 따르면 갑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갑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병회사에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위 대위 증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영국 재산법 Law of Property Act 1925 영국 재산법 제1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채권적 권리의 양도 요건이나 영국의 형평법상 양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병회사는 갑회사에 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0-273-403 판결 사건명 주권 인도 등 청구의 소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전자증권법은 주식 등에 대한 주권 등의 발행을 대신할 수 있는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 권리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6년 3월 22일 제정되어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전자증권법 제1조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전자증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전자증권법 시행령 부칙 2019년 6월 25일 전자증권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발행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 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 상장주식 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상장주식은 발행인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전자증권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 주식으로 전환된다. 전자증권법 부칙 2016년 3월 22일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제1항 이와 같이 전자등록 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 등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 주식 등에 대한 주권 등은 기준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전자증권법 제36조 한편 전자등록 주식 등의 양도는 해당 전자등록 주식 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신청을 하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하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이루어진다. 전자증권법 제30조 따라서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0-287-921 판결 사건명 근로자 지위 확인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파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 변제한 임금 등은 그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때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소극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 의무와 파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 의무는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파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등의 세부 항목이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세부 항목 각각에 대응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 연대 채무자인 파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 변제한 임금 등은 그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그 전부가 사용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동일한 세부 항목이나 동종의 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임금과 다르므로 사용사업주의 임금 등 지급 의무와 파견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부진정 연대 채무에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도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향후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1다 239-905 판결 사건명 청구 2 채권적 청구권에 기해 물건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성질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의 청구 및 이러한 청구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인 본래적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인 대상적 급부청구의 단순 병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본래적 급부의 이행과 함께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기초하여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되어 대상적 급부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임의로 본래적 급부를 제공하면 본래적 급부에 관한 의무 이행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본래적 급부의 이행과 함께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한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 집행이 집행불능에 이른 경우 그 집행불능 시점에 대상적 급부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채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물건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그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중 대상적 급부인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390조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또는 민법 제395조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청구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인 본래적 급부청구와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하는 장래의 급부청구인 대상적 급부청구의 단순 병합에 해당한다. 대상적 급부로서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여 본래적 급부의 이행과 함께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에 기초하여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그것이 집행불능이 되어 대상적 급부 청구권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본래적 급부에 대한 수령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민법 제395조 참조 따라서 그 후 채무자가 임의로 본래적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바로 본래적 급부에 관한 의무 이행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력은 후일 본안 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가 취소, 변경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그 선고 즉시 발생하므로 본래적 급부의 이행과 함께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한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 집행이 집행불능에 이른 경우에도 이후 위 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가 취소, 변경되지 않는 한 그 집행불능의 시점에 대상적 급부 청구권이 발생한다. 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1다
제545 판결. 사건명 임금. 9.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최저임금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5항에서 일반 택시 운송 사업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9.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2 본문과 단서 제1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9. 근로기준법.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1-269-418 등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등. 1.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제170조 제1항에 근거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 혹은 감사인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인과관계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7년 10월 31일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9.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제170조 제1항에 근거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고 한다.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손해액은 9.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및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추정되므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 혹은 감사인은 9.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 및 제170조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을 뿐이다.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은 문제된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가 손해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혹은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또는 문제된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이 경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자료를 기초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추정 기대 수익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 수익률의 차이인 추정 초과 수익률 수치를 이용하여 특정한 사건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인지를 분석하는 사건 연구, 이벤트 스터디, 사건 연구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거짓 기재가 포함된 사업 보고서 등이 공시된 이후의 주가 형성이나 사업 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가 밝혀져 시장에 알려진 이후의 주가 하락이 사업 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때문인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제170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 소극 및 거짓 기재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정식으로 공표되기 전에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는 사실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손해액 추정 조항을 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7년 10월 31일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및 제170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거짓 기재가 포함된 사업 보고서 등이 공시된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업 보고서 등이 공시된 이후에 주가 형성이나 사업 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가 밝혀져 시장에 알려진 이후에 주가 하락이 문제된 사업 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또 거짓 기재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정식으로 공표되기 이전에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허위 공시 등의 위법 행위로 말미암아 부양된 상태의 주가에 모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표일 이전에 거짓 기재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정보가 미리 시장에 알려진 경우에는 주가가 이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정보가 미리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증명하거나 다른 요인이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증명하거나 또는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에서 허위 공시 등의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정상적인 주가까지 증명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문제된 허위 공시의 내용이 분식회계인 경우에는 그 성질상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식회계 사실의 공표를 가름한다고 평가할 만한 유사 정보, 예컨대 외부 감사인의 한정 의견처럼 회계 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보, 회사의 재무 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 등 유사 정보의 누출이 사전에 조금씩 일어나기 쉽다는 점에서 더더욱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 자체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사업 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사실이 밝혀져 다시 정상 주가가 형성된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 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경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제170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중 정상 주가와 실제 처분 가액 또는 변론 종결일의 시장 가격, 실제 처분 가액의 차액 부분에 관하여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에 따른 손해액, 매수 가격에서 정상 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 사업 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허위 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 정상 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 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정상 주가 형성일 이후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 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7년 10월 31일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및 제170조 제2항이 정하는 손해액 중 정상 주가와 실제 처분 가격 또는 변론 종결일의 시장 가격,
처분 가격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 및 제170조 제3항이 정한 손해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손해액은 매수 가격에서 정상 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4.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서 정한 해당 사실을 안날의 의미 및 청구권자가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였거나 일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해당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7년 10월 31일 법률 제1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제출 대상 법인과 그 법인의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또한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년 10월 31일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감사인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조 제9항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여기서 해당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청구권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특정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및 그 작성에 관여한 이사나 회계법인을 상대방으로 특정하여야 하므로 청구권자가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사업보고서나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였거나 일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해당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투자자 등이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주식거래에서 투자자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그의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다는 생각 아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7년 10월 31일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년 10월 31일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투자자 또는 제3자가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 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감사 보고서를 믿고 이용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주식 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 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사업 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 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 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투자자에게 공표되어 그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업 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의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2-204333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구임대주택법 제18조의 규정 취지. 담보신탁의 의미 및 담보신탁의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신탁기간 중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재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관하여 제한 물권 설정 등 처분 행위 금지에 관한 부기 등기 이후 설정한 담보신탁의 효력. 무효. 구임대주택법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5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임대주택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 전환 이전까지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과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 전환 이전까지 제한 물권의 설정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3항에서 이미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후 임대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후에 해당 임대주택에 관하여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이 장차 분양 전환에 의하여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 일정한 처분 행위를 금지하되, 이러한 처분 제한으로 말미암아 제3자가 불측의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지 사항의 취지에 관한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부기등기 이후에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처분 금지의 대상이 되는 담보권 설정 등을 원인으로 한 등기 내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담보신탁은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 불이행 시에는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계약이다. 담보신탁의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신탁기간 중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재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관하여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우선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이 처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장차 분양 전환을 통하여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관한 제한물권 설정 등의 일정한 처분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채권자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구임대주택법 제18조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담보신탁도 임대사업자의 제한물권 설정 등 처분행위 금지에 관한 부기등기 이후에 설정되었다면 제한물권 설정 등과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2-233-874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도급이 2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상위 수급인의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급 근로기준법 2020년 3월 31일 법률 제17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 위 조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본문 직상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단서 위 조항의 문헌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도급이 2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 위 조항 단서의 상위 수급인에는 처음 도급을 한 자, 즉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상위 수급인에 해당하려면 먼저 수급인, 즉 도급이나 하도급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최초 도급인은 문헌상 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도급이 한 차례만 이루어져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을 직상 수급인으로 보지 아니하면 수급인의 근로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위 조항에 따른 연대 책임을 구할 수 없어 위 조항의 입법 취지를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부득이 도급인을 직상 수급인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도급이 2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는 이미 하수급인 근로자가 귀책 사유 있는 직상 수급인 혹은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최초 도급인은 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많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수급인이라는 문헌을 벗어나 확장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 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 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3-223-744 등 판결 사건명 임금 등 1.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2단서 제1호는 일반 택시 운송 사업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 대상 임금이라 한다. 비교 대상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에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 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3단서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의 내용도 이와 유사한데 다만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 대상 임금을 소정 근로시간 수에 주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여기서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이 정한 기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는데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의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최저임금법은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 참조 이러한 최저임금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 주휴일은 논외로 한다. 휴일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 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과 같이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간은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다를 바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사실상 위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일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근로기준법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 제49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일주의 기준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다. 소정 근로시간은 기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일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부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3-316790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 적용되는 범위가 헌법 불합치 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일 기준으로 환매권의 발생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개선 입법을 통해 환매권의 발생 요건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경우 위헌 결정과 달리 입법 개선을 기다려 개선된 입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합헌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으나 헌법 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의 일종이므로 그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발생하고 위헌 결정의 경우와 같은 범위에서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이 소급 적용되는 범위도 위헌 결정에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 불합치 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2021년 8월 10일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개정토지보상법의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개정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는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1년 8월 10일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구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의 부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구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 발생 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사업이 폐지, 변경된 날 또는 그에 관한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토지보상법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에서 제91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부칙 제3조는 이미 환매권이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환매권의 행사 기간 등에 관하여 개정토지보상법의 적용을 확장하는 조항에 해당할 뿐 개정토지보상법의 소급 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칙 제3조를 근거로 개정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는 없다. 위 헌법 불합치 결정일 기준으로 구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발생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필요가 아직 소멸되지 아니하여 환매권의 행사 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차단된 것이 아닌 이상 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개선 입법을 통해 환매권의 발생 요건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법적 효과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개정 법률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법리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4-211-908 등 판결 사건명 근로에 관한 소송 등 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파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로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파견 근로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사용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퇴직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과 공로보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임금과 다르므로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파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그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향후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때 비로소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2. 파견 근로자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 적극 및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 10년.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파견법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파견의 상용화, 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라는 법정 책임을 부과한 것이므로 직접 고용 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4-229-343 판결 사건명 보증금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이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법인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 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가 법령상의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상대방의 경험이나 지위, 쌍방의 종래의 거래관계, 당의 행위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4-230-251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 절차 등에 관한 구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 3, 제3항 및 구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내지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 절차 등에 관한 구공공주택특별법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 3, 제3항 및 구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2021년 3월 23일 대통령령 제31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내지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4-236-211 판결 사건명 임대료 당사자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 사용자가 아니거나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 서류를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소극 소송 서류가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 시점 당사자 또는 그 소송 대리인 중 먼저 도달한 것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가 등록 사용자로서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하였더라도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송달이나 통지를 소송 대리인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당사자가 등록 사용자가 아니거나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바 없다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본인 고유의 소송 수행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 서류를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소송 서류가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되었다면 당사자 또는 그 소송 대리인 중 먼저 도달한 것을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